사우디와 UAE가 비전 2030 전략 속에서 한국의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산업협력이 아닌 중동의 문명 전환 프로젝트와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문명 전환이라고 거대하게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중동이 산유국이 된 이후에 석유에 의존해서, 가스에 의존해서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된 거는 사실 이란의 마세드 솔레이만에서 1908년에 석유를 발견했고, 1927년에 지금의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석유를 발견했고, 그리고 32년에 바레인, 38년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식으로 석유가 계속 터지면서 중동이 지난 거의 100년 동안을 석유에 의존하는 그러한 국가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리에 전기차가 등장하고 수소차가 등장하고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맞물려서 화석 연료를 덜 쓰겠다,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동 지역은 당연히 석유만 의존했던 산업으로만은 앞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탈화석연료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산업 다각화고, 산업 다각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존의 소위 말해서 자원에만 의존하던 지대국가에서 탈지대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동안 경제 노동 인구에서 사실은 뒷방으로 밀려있던 여성들의 고용도 늘려야 되고,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사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게 문명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산업에서 탈석유 산업으로 가는 이 거대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사람들 삶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금과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 중동 국가가 될 거니까 거창한 의미로 하면 중동의 문명 전환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죠. UAE 같은 나라와 AI, ICT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 기술이 중동에서 입지를 넓힌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국뽕의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아픈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인류 국가로서 대우는 받지는 못해요. 인류 국가라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벽한 인류 라는 생각은 좀 적지요. 우리가 1.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중에서.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한국을 알아왔던 사람들은 한국 물건은 좋은데 그래도 독일제나 일제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약간 1.5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갔을 때에도 한국은 1.5 정도 되는데 라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 중동 국가들과 우리가 산업협력을 하려면은 이들 국가들, 소위 말해서 중동에서 인류 국가라고 얘기하는 일본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의 기술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는 우리 거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물건을 살 때 중국 물건이 아무리 뛰어나고 좋아도 한국 사람들이 중국 물건에 선뜻 손에 가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좀 싸다 하더라도.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동에서 물건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상대방에서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이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동 국가들은 한국 기술을 뛰어난데 독일보다 일본보다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술을 주니까 한국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우리 한국과의 협력을 찾는 그러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너무나 좋게 국뽕으로만 봐서 우리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다, 우리 기술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냥 현실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 이전이다. 그 측면이 우리에게는 좀 아픈 측면이에요. 우리도 만약에요, 외국과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두 나라가 우리에게 팔려고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는 어떤 기업을, 어떤 나라를 원하겠습니까? 기술 이전을 해주는 나라를 원하겠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UAE에서 인공위성 사업을 할 때 우리와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이 더 뛰어나서 잡았을까요? 우리 기술 괜찮았기 때문에 잡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거 직접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측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한테 왜 우리가 너네들과 할 때 인공위성 사업을 안 했는 줄 아느냐? 너네들은 기술 이전을 안 해준다고 그랬다. 근데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하고 했고, 우리는 그래서 인공위성 사업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일본과 독일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그러고 독일은 기술 이전을 해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독일을 하고 사업을 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UAE의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식 국가 발전 모델이 수출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는 중동이 한국을 롤모델로 보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 이전을 잘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봤었을 때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태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는데, 저만 해도 1966년생인데요. 1966년생일 때 제가 태어난 해에 우리나라의 GDP, 1인당 GDP가 세계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133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33달러였던 나라였어요. 1966년만 해도요. 그러니까 1970년대 돼도 200달러가 안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2024년에 34,000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중동 국가들은 얘네들 못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 모델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모델을 가장 잘 뺏겨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가 발전했던 그 모델을 그대로 와서 지금 중국을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는 거는 가난한 나라가 잘 사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방산산업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방산산업에서 우리의 무기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기를 만드는 그 기술도 갖고 싶어 하고,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군 체계를 한국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들의 중동 국가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한국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입해가지고 거창하게 하면 국가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부분으로 그러한 국가 개발 계획을 우리 거를 본받고 우리 것을 좀 더 참고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바라카 원전처럼 한국이 참여한 에너지 원자력 프로젝트가 중동 정책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 우리가 크게 성공을 한 거는 맞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원자력 수출은 했어요. 근데 원자력 수출을 했고 바라카 원전을 지어줬고 했지만, 그게 산술적으로 얼마나 남는 장사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요. 오히려 돈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라카 원전에서 UAE가 원자력 발전을 하긴 됐지만 한국형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못해요.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하는데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미국의 허락 없이는 못하거든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이 한동안 특별히 지금 이란이 원자력 발전을 할 때 핵 농축을,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 지금 핵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도 사실은 틈만 나면 우라늄 농축을 스스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시스템을 했고, 한국 시스템은 거기 미국과의 협력 시스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는 이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불만이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패키지로 제공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것이 이슬람권 국가들의 주권 자립 담론과 어떻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기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와 모든 산업, 그러니까 그게 방산이든 뭐든 간에, 중공업이든 뭐든 간에 중동 국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기술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의 산업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돈으로 사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사왔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니들이 일단은 돈을 만들어 와서 사업을 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서 너희들이 보상받게 해주겠다. 소위 말해서 파이낸싱을 갔었죠. 그전에는 돈을 그냥 얼마야? 얼마면 돼?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직접 돈을 만들어 와가지고 파이낸싱을 해라. 근데 이제는 뭐냐면 기술 이전을 해라 이거예요. 기술 이전을 해라.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기술 이전이 걸려 있고요.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떠먹여주는 TV가 사우디나 UAE에다가 이런 산업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니네 여기서
하려면 우리 현지인들 고용해. 고용 쿼터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은 뒤처져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함과 동시에 너희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니네 직장인으로 고용을 해라라는 조건을 하면서 자국 내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에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리스크를 걸 만큼 걸었는데 얻는 게 많다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쉽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중동 내부에서는 여전히 종파민족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지역에서 한국 기술 협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까요? 중동 지역은 종교적으로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에서 파생되는 사상적인 갈등이 있고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랍 지역만 따진다면 그런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특히 아랍에 우리가 주로 손을 잡고 있는 국가들이 걸프 협력기구 국가들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6나라 왕정이면서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 이 나라들이 6나라인데 그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협력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요. 특별히 이들 국가에서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종교적 갈등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에서 벌어지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첨예한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문제는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하마스는 좋아하진 않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마스를 싫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도자들의 하마스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하마스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마스의 그런 사상적이라든지 종교적인 배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중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하마스가 열심히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의 유일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마스에 대한 생각이 지도층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지도층들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차갑게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국민들은 가슴이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물건을 팔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물건을 팔 때는 아랍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대놓고 나와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직격탄을 누가 받냐면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면에서 현명하게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야겠죠. 그게 하나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 합의 탈퇴 결정이 중동 안보 지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2025년 현재까지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 제1기에서 가장 큰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정을 깨버린 겁니다. 2017년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7월 달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안전보장 이상의 2개국가 더 있죠. 러시아, 중국. 이 6나라가 한 편을 먹고 이란과 핵협정을 해서 이란의 핵 개발을 20년 동안 묶어놓는 핵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들었으면서 이란이 이 협정, 미국이 여러 국가들과 다자로 해서 이란과 한 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핵 개발을 완벽하게 원천 봉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2018년 5월 8일에 이란과의 협정에서 미국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6나라가 이란과 맺은 건데 그중에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사실상 미국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제재를 다시 부과를 하니까 협정이 그냥 무효가 된 거죠. 그럼 이란은 6나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빠졌더라도 우리는 지키겠다고 지키고 있다가 미국에게 계속 압력을 주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계속적으로 능가시켰어요. 그래서 60% 심지어는 80%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갔는데 이란에서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IAEA에서는 이제 경고도 했고 사실 이란의 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왔다라는까지 오니까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협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란의 핵 문제를 20년 동안은 문제 없이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터지면서 궁극적으로 이란과 직접적인 충돌까지 이어진 거니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빠졌을 때 쉽게 말하면 그 다음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란이 과연 미국과 다시 핵협정을 하려고 계속은 노력을 해왔다고 신호를 보냈는데, 이란 측에서는 지금 최근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핵협정을 다시 하자고 협상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전체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1기 때에 이어서 2기 때도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은 약간 의외성이 있는데, 2기 때 가서는 그래도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란과 핵협정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왜냐면 주변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우리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방산협력이나 산업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를 해서 이란과 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이란을 이렇게 경제발전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중동판 햇볕 정책을 하면서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거는 그냥 일장춘몽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대립 상태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벌어질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미국은 지금 이란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라늄 농축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란은 저농축,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 수준이 아니라 뭐 20%까지는 뭐 더 양보해서 3.67%까지라도 우라늄 농축을 이란에서 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평행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그림은 또 다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처음 하기가 어렵죠. 한번 싸워봤잖아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이란도 아마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때릴 거고, 이스라엘도 전력을 다해서 이란을 때릴 거고,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는 다시 한번 검은 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의 핵개발 진전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중동 전반의 군사적 긴장을 어떻게 심화시켰다고 평가하시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한 번 하기 어렵죠.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두 번 때리는 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지금 이란을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이란도 벼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이란의 국방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으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란의 가장 큰 문제는 방공망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방공망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이 보내는 비행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텐데 전쟁을 감수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란은 이스라엘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탄도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2차 전쟁은 1차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강력하게 될 거고, 확전의 열쇠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타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개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유럽 국가들인데요.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유럽 국가들은 8월 말까지 이란이 이럴탈 좋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러시아가 막았어요. 근데 이제 제재 복원의 시점이 10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전에 타결이 돼야 됩니다. 타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6.25도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걸핏하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드러난 거는 국제사회라는 게 허명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국제사회라는 건 없다.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 현실에서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이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뭐 나서서 어떤 나라가 주도가 돼서 미국이 이 국제사회에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미국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사회가 존재하는가? 예, 존재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지금 가자 지역을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마저도 막고 있는 거, 이걸로 국제사회가
막을 수 있는가?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려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국제사회가 사실 실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힘이 있는 나라라면은 걱정을 안 하겠지만 힘 없는 나라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대 사회는 정글 사회다.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중동 지역의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다고 보시며 이러한 갈등이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한반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한반도에서는 아무튼 실체가 있죠.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멈춰야 되고요. 이란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중동 어떤 지도자가 우리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시오.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 문제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 때문에 노벨상 못 받습니다. 현재로서는. 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냥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막을 수 있거든요. 휴전시키거나 이스라엘이 일단 하마스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막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는 뭐 그게 민족적인 갈등이든 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고 또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옥죄어왔던 외부 세력들,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세력들, 이란이 중심이 되는 반이스라엘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겠다 하면서 뭐 시리아 공격하고 후티반 공격하고 헤즈볼라 공격하고 있는 거는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언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니 구체적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 없는 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불만이 팽배하죠. 뭐 당장 가장 큰 문제는 약 50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하마스에게요. 하마스가 그걸 일단은 풀어야 되는데 하마스를 설득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제안하는 휴전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는 더 이상 관심 없다고 나오고 계속 전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막은 건 없고 네타냐후 총리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그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민족적 갈등을 뭐 더 불러일으킨 거라는 것은 뭐 더 분석할 것도 없이 네타냐후 총리를 막지 못하면서 전쟁이나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중동 문제가 이토록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한번 피스메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옆에서 돕겠습니다라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럼 중동 문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한번 해결해 버리십시오. 내가 이걸 옆에서 도울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동에 그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미국이 피스메이킹을 하고 누군가가 페이스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피스메이킹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친이스라엘이고 이란과 미국의 문제에서 피스메이킹을 하려고 그래도 이란이 미국이 당사자 돼가지고 지금 이란과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줘서 피스메이킹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이란과의 전쟁하면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를 때리는데 뭔가 힘을 다하겠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페이스메이킹이 아니에요. 피스를 만드는데 페이스메이킹이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만들고 갈등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데에는 내가 페이스메이킹을 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대 한국에서 중동 문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올 9월 달에 많은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자 전쟁에 대해서 처음 유엔 투표에서만 기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가자 휴전을 지지하는 투표를 2번이나 우리가 찬성을 했거든요. 일본과 함께.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기권, 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쯤이면 사실은요. 우리도 서방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를 따라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이 나올 법해요. 그런데 지금 말이 못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안 좋아할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지금 정상회담 한 다음에도 세부 사항을 조정하면서 지금 합의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괜히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발끈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몰고 갈까봐. 예. 대표적인 경우가 캐나다가 그랬거든요. 캐나다 관세 25%일 때 캐나다가 영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10% 더 올려버렸거든요. 3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9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부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기권을 하든가 찬성을 하든가 반대를 하든가 했는데 반대는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과의 문제 때문에 기권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침묵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좋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때문에. 네. 제가 늘 입에 달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동이 에너지의 보고가 더 이상 아닐 때까지 그리고 전 세계가 중동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는 중동에서 일하는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는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지정학적인 위험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이라도 쳐다보시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게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